일반화 선형 모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 단순 회귀 모델에서 확장되어서 이 반응 변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은 반응 변수의 종류를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반응 변수를 그동안 고민을 했죠? 우리는 카운트 데이터의 반응 변수를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카운트 데이터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존의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옵저베이션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 옵저베이션에 있는 그 각각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설명을 우리가 했었었는데, 이러한 가정에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반응 변수의 가우시안 분포를 연속형 확률 변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델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지금 기존과 다르게 첫 번째로는 이 반응 변수와 그리고 이 설명 변수의 이 관계성을 이제 설명하고자 이 선형 모형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선형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선형성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또 그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두 번째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반응 변수의 종류를 우리가 여기서 카운트 데이터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 근데 카운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항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죠? 두 번째는 포화송 분포를 이용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포화송 분포를 이용한 포화송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포화송 리그레션을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화송 리그레션. 특이하게 한국의 통계 교과 과정에서는 이 포화송 리그레션을 좀 메인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포화송 분포, 포화송 리그레션을 메인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기본 포화송 리그레션 정도는, 포화송 회귀 분석 정도는 하나 탑재해 놓고 가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가상식물 100개체를 조사해서 개체마다 종자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델로 평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과는 다르게 죄송합니다. 네. 기존과는 다르게 여기 각 개체의 사이즈 설명 변수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식물이 있으면 이 식물의 사이즈별로 종자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반응 변수 첫 번째 거, 설명 변수 첫 번째, 두 번째 설명 변수는 비료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이거는 사이즈는 연속형 변수고, 맞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변수죠? 이거는 이항 변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비료 처리가 yes냐 아니면 no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categorical variable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형 변수가 여기 들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 집단으로서 비료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50개 개체는 비료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종자수와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모델은 선형 모델이라서 그 모델 하에서의 선형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하고 간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선형성이냐라는 것에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뭐 x, y 이렇게 해놓고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산점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인 선형성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형 모델을 적합한다,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러한 수준의 선형성이 아니라 이러한 선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여기 있는 y 값을 바꿔주던가 x 값을 바꿔주면서 이 선형성을 맞춰줘야 하는 조금 더 복잡스러운 그런 선형성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든 데이터 분석의 처음은 EDA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DA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90%의 그 분석의 결과의 퀄리티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90%의 시그널을 보통 다 포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약간 김새는 결과되지 않습니까? 통계 모델을 가지고 뭔가 거창하게 모델링해서 내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90%를 EDA에서 본다면, 만약에 모델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10%다?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EDA를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다 한들 그럼 10%의 모델링을 잘 하느냐, 이것마저도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를 다 못하는데, 첫 번째로는 뭘 못하냐면 적절한 모델 선택을 잘 못합니다. 적절한 모델 선택 실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 잘 못하냐면요, 그 모델 해석을 못합니다. 모델 해석 실패.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해석을 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반 그냥 단순 선형 모델에서도 모델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거 어쨌든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좀 부적절한 혹은 불완전한 모델 해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R 데이터를 이용해서, R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도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도시가 되고, Y는 반응 변수, X는 그 사이즈, 그리고 F는 카테고리칼 변수, 혹은 이걸 카테고리칼 또는 팩터 이렇게 얘기하면, 팩터 변수, 요인 변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인 또는 뭐 카테고리. 그래서 R은 편하게 그냥 카테고리면은 자동으로 그냥 카테고리로 잡아줘가지고 형식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카테고리칼인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이라는 어떤 정보를 여기에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의 종류를 모두 다 표현을 해주는 그런 편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R보다 좋은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R이 정말로 직관적으로 잘 짜져 있는 언어인데, 세상이 참 무색합니다. 세월이 무색하다 그러나?
제가 맨 처음에 이 R 배울 때만 해도 R을 잘 쓰면은 그래도 굉장히 팬시한 스태티스티션으로 평가받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2007년 정도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R 정도 쓰면은 통계에서 그래도 R을 쓰면서 통계 분석을 해?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R은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많이 뒤처졌죠. R이 대용량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파이썬으로 많이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초 통계량의 이 순위형 변인들, 그리고 기초 연속형 변수에 대한 민, 각각 어떻게 존재하는지, 범주가 어떤지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민하고 맥스를 이제 굳이 보는 이유는 혹시 여기에 아웃라이어 극단치가 있지 않는가를 먼저 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극단치.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가. 평균이 7, 8인데 극단치가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서 뭐 150개 정도 열매가 달려 있다든지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그 데이터가 여기 평균에 몰려 있을 수도 있죠. 몰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소위 말해서 레인지가 작아지는 거고, 그 레인지가 작아지면은 그 정보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형을 통해서 분산을 일으켜 놔야 됩니다. 분산을 일으켜서 적절하게 모델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전 작업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단별량 분석을 이렇게 각각 해야 되고, 만약에 팩터를 했는데 팩터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 50인데 팩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95, 5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언밸런스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팩터를 제대로 이 팩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인 경우니까 50대 50 이렇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별량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별량 분석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선형성을 참 좋아합니다. 선형성. 그래서 데이터 아주 기초적인 기초 데이터 분석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선형성이 나오면 오케이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원하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도시를 했습니다. 이게 종자의 크기고 종자의 수입니다. 종자가 아니라 식물의 크기죠. 식물의 크기와 이 종자의 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얼추 있는 것 같아요. 얼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얼추 선형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아닌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선형성 존재하지 않는다. 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상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관계가 없다. 선형적 관계가 없다. 회계 분석에서는 선형 관계를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공분산 코릴레이션에서는 이 무상관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선형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죠?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만약 선형을 그리자면 이거 선형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선이잖아, 선. 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이 기울기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선으로, 직선으로 되는데요? 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 선형성하고 이 선형성에서 나온 어떤 선형의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선형성의 정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선형성 정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회귀 개수의 추정치에 대한 테스트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유의하다라고 해서 선형성이 강하다 이 얘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좀 이제 혼동스러우니까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맺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선형성을 말할 때 이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그래도 교과서에서 좋은 데이터를 썼어요. 왜냐면은 상당히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양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가 참 많이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별로 보는 건데, 카테고리별로 보는 거는 까만색이랑 이 하얀색 점이랑 차이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어떤가요? 야, 이거는 진짜 패턴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추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까만색이 조금 더 우측에 있는 것 같고, 이 비어 있는 거 있죠? 이 empty spot이 여기 약간 왼쪽에 더 있는 것 같아. 느낌상. 네, 그 정도지만 하지만 시그널이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보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으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으로는 이 식물의 크기와 종자수 그리고 비료 처리 유무에 따라서 종자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릴 가능성이 높죠. 사실 여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일반 선형 심플 리그레션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모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일반 선형으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Y가 카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 데이터의 속성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화송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한다면 이 반응 변수와 그리고 이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선형이 아니라 일반화 선형 회귀 분석을 여기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자, 일반화 선형 회귀 모델이 있잖아요. 맞죠? 예. 일반화 선형 회귀 모델. 여기서는 어떤 것을 컨트롤하죠? 반응 변수를 컨트롤하죠? 맞죠? 주로 반응 변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를, 그리고 반응 변수의 모양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모델이 특히 비선형 모델일 경우에는 더 이상 이 X를 내비두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설명 변수까지 컨트롤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더티브 모델에서 갑번 모델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X도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X도 물론
일반화 선형 회계에서 X를 좀 조정하는 이 개념이 있기는 있지만서도 이 적극적으로 이 X를 컨트롤 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변형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어떤 논리 구조를 좀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비료 처리를 했다, 비료 처리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서 이 중위수가 걸려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중위수가 걸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인터컨타일 레인지가 중요합니다. 인터컨타일 레인지가 중요하고, 많은 경우는 이 인터컨타일 레인지가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터컨타일 레인지가 높은 것이 정보량 많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경우는 인터컨타일 레인지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혹은 여기 보시면 이게 카운트가 각각 근사 95%네요. 근사 95%, 근사 95%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사 95% 구간이 서로 안 겹치게 돼서 이게 유의미하게 이 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다, 혹은 중위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표준오차 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표준오차가 서로 표준오차의 차이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리고 그게 겹쳤다 안 겹쳤다 그 정도만 보거든요. 그게 한 신뢰 구간 한 65%, 한 7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차이를 얘기할 때는 95% 신뢰 구간을 해서 확실하게 t-테스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표준오차 차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도 꽤 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너무 강한 차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중위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별 정보력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료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약간 증가하는 것 같지만은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시그널 90%, 일단 시그널 90%는 여기서 잡고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우리가 움직이는 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선형 회귀 모델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화 회귀 모델은 이 Y 반응 변수를 컨트롤해서 보다 정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모델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자, 포화송 회귀. 자, 포화송 회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델이 단순 회귀에서는 뭐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샘플에 각각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포화송 회귀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요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야 돼요. 저 외우란 말씀을 몇 번 잘 안 드리는데, 그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개념 정도. 기본 개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링을, 아까는 단순하게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회귀 분석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y가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다 좀 이상한데 아무런 이런 것들 그냥 y를 이용해서 간다라 그래서 그냥 이건 아이덴티티 펑션을 넣어서 자기가 자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y 값을 그대로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y 값의 평균을 모델링을 합니다. y 값마다 가질 수 있는 평균. 그럼 y 값이 뭐가 돼요? y는 무조건 확률 변수가 됩니다. 맞죠? 확률 변수. expectation 안에 들어가는 건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expectation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은 뭐죠? 그건 확률 변수가 아니죠. 그거는 expectation 값이죠. 값. 스칼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자수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기대값, 그 기대값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 모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게 로그 펑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그 펑션. 로그 펑션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추가적인 함수를 여기다가 원래는 이런 모델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 거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싶었는데 자 포화성 리그레이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화 회귀 모델에서는 y를 가지고 계속 변형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y 그 반응 변수. 그래서 y의 이 변형을 하는 그 함수를 링크 펑션, 링크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화 선형 모델에서는 이 링크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네, 이 회귀 분석에서는 이 포화송 회귀 분석에서는 어떠한 링크 펑션을 쓰냐면 로그 링크 펑션을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는지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나와요. 이 로그의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이걸 하나 알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위 모델이랑 차이가 뭐가 좀 있지 않아요? 하나? 네, 에러텀이 없죠. 에러텀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y 자체가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에러텀을 가지고 모델링 보통 이제 에러텀 가지고 최소 제곱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러텀을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그런 기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y 확률 변수 y에 대한 포화송 과정을 하면서 그 y만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에러를 줄여서 개수 추정을 하고자 하는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 여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산을 달리 말하면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담고 싶은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 그릇에 데이터를 잘 담아내느냐가 우리의 다음 태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추정 방법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하나라고 봐야 돼요. 뭐냐면 MLE, Maximum Likelihood Function입니다. Estimator입니다. 그래서 MLE로 여기 보이는 모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MLE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MLE는 likelihood는 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모수의 함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도 likelihood를 구하려면 바로 joint distribution, joint density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MLE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확률 y 이 반응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분포 가정을 했죠. 그래서 그 y에 대한 이 density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각 y 하나의 개체에 따른 그 종자수에 대한 평균을 종자수의 평균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식물마다 우리가 density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식물마다 density를 구하면 이것의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 뭐죠, 그 멀티플리케이션, 각각의 식물이 독립이라고 했을 때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곧 likelihood다, 이렇게 나중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화송 리그레션은 y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y 값의 평균의 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포화송 분포의 평균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 람다입니다. 모수 포화송 분포의 람다. 그래서 갑자기 람다가 포화송 분포 덴시티 안에 들어간 모수가 하나 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이었죠. 가정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아까 베타 1 여기서는 베타 1이라고 썼네요. 베타 1, 2,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아까 로그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딱 표현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는 expectation은 곧 람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자연 로그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연 로그 2 베타 0 베타 1 x 그리고 expectation yi인데 이 expectation yi는 람다 i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리 표현해 준 것 뿐이에요. 포화송 리그레션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까 또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포화송 리그레션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가지고 왜 포화송 분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포화송 분포의 덴시티가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송 리그레션이 그렇게 정의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확실하게 이 수업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로. 그래서 최대한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이 수업을 벗어난 얘기까지니까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로그 링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죠. 아까 이게 그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선형성을 가지게 되는 로그 링크 펑션이 붙인 요 변형된 반응 변수의 선형성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죠. 어떤 인사이트냐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그냥 y 값을 그냥 들이댔잖아요. 맞죠? 크루드하게. 그래 놓고서는 선형성을 발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하게 되죠.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로그로 변형을 하게 되죠. 그럼 좀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화송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링크 펑션 로그를 썼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링크 함수 이렇게 붙죠. 그래서 포화송 회귀인 경우에는 이 로그 링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장에는 다양한 링크 함수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로짓 링크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짓. 그래서 로짓 그 비율, 그 오즈비에 대해서 이렇게 로그를 취해 주는 것,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로짓 변환 이렇게 되는데 로짓 변환이라는 것은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배우실 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의 정준 링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정준 그러면은 캐노니컬 하면은 그 성경을 캐논 정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정통,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뭐랄까 좀 확실한 거, 여기에는 여기에만 돼야 되는 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준 링크 함수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포화송의 로그 링크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백그라운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결과 타당하고 이해하기가 쉬워. 결과가 왜 타당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는 바람에 선형 예측식에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 네거티브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카운트 데이터의 모델링을 하는데 카운트 데이터는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걸 맞게 해주는 좋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요인의 효과가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인의 효과가 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인의 효과가 곱으로 표현이 돼서 몇 배 증가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운트 데이터의 평균이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몇 배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쉬워진다. 모델 해석. 능력? 해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 해석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해석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런 선형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한번 모델 해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차근차근히 강독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과 그리고 적합의 좋음 여부를 판단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포화송 분포라는 통계 모양, 포화송 리그레션으로 피팅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포화송 회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귀 모델의 추정 방법은 회귀 모델 아니죠, MLE likelihood 방식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카운트 데이터니까 이게 서메이션이네요.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그가 붙게 되면은 로그가 들어오게 돼서 비로소 어떤 쪽에서 곱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모수를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최후 추정량 도출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차원적인 모델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모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likelihood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최고 좋은 이 우도를 우도를 최대화시키는 모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베타가 차원이 늘어났어. 차원이 베타 1, 베타 2야. 그러면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3차원 공간에 이 벨 쉐이프인데 이거를 뭐라 그럴까? 벨이 실제로 벨이죠, 벨. 어떤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어떤 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벨.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네, 표현이 안 돼요.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요런 벨이 있고, 그 벨에 벨 기준으로 보고 이 베타 1과 베타 2 동시에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거를 동시에 보지는 않고 각각이 나눠서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하나씩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냐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컨벡스하게 글로벌 옵티마한 지점을 찾아내는 게, 한 번에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떤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기울기를 변형시켜가면서 찾아가는 기법을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각 한 번에 하기는 좀 쉽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모수를 찾으면서 한 번 찾고 나머지를 고정시키고 또 하나 찾고 나머지도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Coordinate Descent
gradient descent method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gradient descent 방법론의 어떤 근본을 두드리는 것은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도리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서 오브젝트 펑션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차용해서 많이들 찾습니다. 그렇게도 찾고요. 수치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뽑고 그것이 실제로 랜덤하게 추정을 해본 다음 추정한 것이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한 것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적인 랜덤성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수치적인 시행이 이게 랜덤성을 이용해서 랜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는 모수 추정량, 모수 추정 방법론의 극단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MCM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확률 시행을 통해서 덴시티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덴시티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확률 분포를 마커브 체인 기법을 다 개입을 시켜서 코릴레이션의 범주를 제한시키는, 그래서 그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트루 덴시티 모양을 가장 잘 추론한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백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MC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은 사실 그 이상 알기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Generalized Linear Model, 일반화 선형 모델, 그래서 GLM이 이제 함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모형식 패밀리는 포화송, 한번 포화송 리그레션이 되고요. 링크는 로그 링크 이렇게 해서 지정해놓고, 그래서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컨벤션,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습적으로 이쪽 영역에 쓰이는 것은 이 포화송 리그레션의 로그 펑션을 이용한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만 아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여기 보면은 포뮬라 하수 x와 y 관계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인터셉트가 나오고, 여기 이제 코에피션트가 결과적으로 중요하죠. 코에피션트가 이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굳이 말하면은 이게 보통 말하면 베타 1이고 이게 베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베타 1, 이 인터셉트를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터셉트는 그랜드 민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전체 평균을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 그래서 평균은 사실 근데 문제는 관심 없어요. 네, 왜 관심이 없냐면 이 모델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주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이 선형 모델이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인터셉트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나도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인터셉트를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요. 우리가 어쨌든 선형성을 보고 싶은, 이 선형 관계를 보고 싶은 건데, 그 선형 관계에 설명이 될 수 있는, 설명 관계, 퓨어한 그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이외에 다른 분산들은 다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수한 선형 관계성만 보는 데 있어서 이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위 한국말로 하자면 보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정. 영어로 하면 adjust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 adjustment의 관점으로 이
여기 인터셉트 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퓨어한 이 선형성, 수선 연관성을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포텐셜한 어떤 영향이 여기 들어가게 돼서 퓨어한, 그러니까 순수한 이 선형성을 보는 데 제한을 걸리게 하는 그러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의 나이 이렇게 해봅시다. 당연히 식물의 나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이 씨앗의 어떤 카운트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에이지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식물의 사이즈잖아요. 근데 사이즈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퓨어하게 보고 싶은데 이 식물의 나이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물에 뭐가 있을까요? 또 무게가 있을 수 있으려나? 식물에 식물의 성별이 있다면 식물의 성별 이런 것, 성별이 있는 식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혼동 변수, 잠재적으로 혼동을 위해서 confounding effect라고도 불립니다. 혼동을 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동자 수의 개수와 그리고 식물의 크기와의 퓨어한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그거 이면에 있는 어떤 혼동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동 변수도 confounding effect라고도 합니다. 이 혼동 변수를 이 모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선형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이거는 왜냐하면 통계가 이야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코에피션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고 이 0.7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이 추정치의 표준 오차라고 해서 이 결과적으로 이 회귀 모델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잔차로부터 나오는 결과를 각각의 평균으로 나누게 각각의 결과를 각각의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 이거를 민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이 민스퀘어 에러의 각각 그 변수의 분산을 나눠주는 경우를 민스퀘어 에러의 각각의 분산을 나눠준 경우를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수가 지금 x는 변수입니다. 이 설명 변수의 분산에 각각 오차로부터 나오는 총 분산을 이렇게 스퀘어 루트 하면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z value를 이용해서 wild statistics라고 하는 이 z value를 유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estimate가 베타 1이 되고 그리고 비무가설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스탠다드 에러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지금 소위 wild statistic z value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정의 어떤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라이클리후드 수업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라이클리후드만
한 학기 정도 쫙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 가셔야 됩니다. 석사 과정에서도 잘 안 배워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라이클리후드로부터 나오는 이 추정치의 일종의 그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떤 추정량 아니 어떤 분포를 따르게 하는 그런 분포 추정, 분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포의 approximation, 분포의 approximation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카운트 데이터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냐면요. 카운트 데이터의 이 성향도 여기서 많이 이용하게 돼요. 분포를 이끌어내는데. 근데 카운트 데이터는 이제 하나 좀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카운트 데이터는 확률 변수의 일단 합입니다. 왜냐면 그 베르누이 확률 변수 0, 1, 0, 1 이렇게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의 합의 형태로 사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의 합은 대부분 이렇게 분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중심극한 정리는 확률 변수의 합이 표본의 크기 커짐에 따라서 정규 확률 변수, 정규 분포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실 사람들한테는 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합, 근데 카운트 데이터도 확률 변수의 합, 네.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입니다. 카운트는. 그래서 그거하고도 연결이 얼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렇게 분위기 험악해지고, 근데 이제 흥미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사실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여기 나오는 이 수치의 의미를 수치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이 p-value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요. p-value는 이제 정의가 귀무가설 하에서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더 극단으로 나올 확률이에요. 그게 p-value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p-value가 나타나면은 귀무가설이 무엇이냐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무엇이죠? 귀무가설은 여기 있는 개수가 0이다라는 뜻이에요. 각각 첫 번째 개수 0, 두 번째 개수 0.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숨어 있죠. 그래서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이에요. 검정 통계량이 내가 추출한 검정 통계량, 이 G-value죠.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극단으로 될 확률이 0.00003이다. 0.03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뽑아낸 내 데이터로서 뽑아낸 이 G-value, 근데 이 G-value는 소위 일종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 하에서 귀무가설이 존재하는 귀무가설 기반의 디스트리뷰션 하에서 내가 검정 통계량을 랜덤하게 뽑아요. 아무거나 랜덤하게 막 뽑아봤어. 근데 그 랜덤하게 뽑은 값이 내가 가진 값보다 더 극단으로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가 자연현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p-value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귀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 이렇게 p-value를 정리해 놓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때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스탑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을 이게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수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이 회귀 개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뭐 몰라도 뭐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에스티메이트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것. 정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밀입니다. 정밀하게. 해석이니까 뭐 그냥 80%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곡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표준 오차 이렇게 나와서 표준 오차,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으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거고 표준 오차가 크면 이렇게 넓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 오차는 그 반응 변수, 그 설명 변수의 분산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산 흩어진 정도를 표준 편차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왜 여기서 잠깐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흩어지면 별로 안 좋죠. 흩어지면 안 좋죠. 그래서 그게 뒤에 여기 G 밸류에 바로 반영이 되죠. 이게 만약에 스탠다드 에러가 커진다 그러면 G 밸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P 밸류 커집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귀무가설을 채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귀무가설의 정의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 근데 그 알려져 있는 사실을 깨부시는 게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회귀계수 베타 1과 베타 2의 값이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에요. 0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0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립가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 검정은 이 페어한 게임은 아니죠. 사실 페어한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대립가설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입증 책임이 다 과도하게 몰려 있어요. 과도하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몰려 있으니까 그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결과만이 우리가 대립가설로 채택하게 되고 새로운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입증 책임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결과들이에요. 과도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스의 성질이 있어요. 바이어스. 이렇게 뭔가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 때문에 통계 검정의 이런 성향, 이런 비대칭적 불균형적인 성향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떤 학문으로부터의 출발하는 논의가 사실은 뭔가 이 인간 사회를 왜곡하는 여지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왜곡에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과도한 결과만이 사실은 인정되어서 논문으로 채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들 마주하는 것은 이 과도한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안은 없어요. 이거 대안은 없고 이렇게 대립가설의 귀무가설의 기각 그리고 대립가설의 채택에 있어서는 이런 P-밸류 0.05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는 확률값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표준 오차가 들어가게 되고 이 표준 오차와 여기 본 에스티메이트의 결합을 통해서 G 밸류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논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리니어 모델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퍼진 정도가, 그래서 표준 오차가 거기서 중요하다. 흩어지는 정도.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G value는 통계량이고, 그 와일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이걸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통계량이라고도 불리고, 이거는 소정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확률 변수의 성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 구간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베타 확률 변수.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최대 로그 우도의 적합의 조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정한 이 최대 우도 추정량을 집어넣었을 때 likelihood가 최대가 된다. 예,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ML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우도 함수가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MLE만 가지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적합도, 모델이 잘 적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좀 플러스 해서 이 변수의 개수를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모델 설명력을 또 여기다 개입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바이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용해서 모델 적합도를 모델 적합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likelihood만 가지고 모델 적합 여부를 그냥 논의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포화송 회귀 모형을 위한 예측 이렇게 나오고, 아까 추정치 구한 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도시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어느 정도의 선형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의 예측치입니다. 람다는 뭐죠? 아까 말씀 expectation y죠. 이 y를 예측해서 하니까 이런 선형성이 나오게 된다. 사실은 뭐 현격한, 아까 일반 선형 모델보다 현격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는 사실 않았죠. 그래서 프리딕션 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다 모델 잔차입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델로서 설명 안 되는 분산들이죠. 이런 모델로서 설명 안 되는 분산들은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한 모델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더 복잡한 모델은 이제 추후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정밀한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예측하기 위해서는 프리딕션 함수를 써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제시하고 있죠.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비료 효과, 아까 그 팩터 있죠? 비료를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그것을 설명 변수에다 넣어서 추가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good and bad만 나오니까 그냥 더미 베리어블로 변환돼서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0, 1 true, 비료를 쓰는 경우는 1, 비료를 쓰지 않는 경우는 0,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는 여기 이 모델이 여기에 나온 것이 식물의 크기였지만은 여기서는 비료의 여부를 가지고 하게 되고, 비료의 여부만 가지고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온 요 값이 중요하죠. 이 베타 코에피션트의 추정량.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여기서 구해진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선형 모델의 기울기가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0.01, 0.01인데 사실 퍼센트는 0.01은 아니에요. expectation 하면은 뒤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조금인지는 비료 처리, 만약 비료 처리 효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상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효과가 다 고정이 되고 expectation 0.01277 배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마 1. 몇이 될까 이거? 이렇게 됩니다. 1점 몇 대, 1점 몇, 예를 들어서 1.07배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하는 건 뒤에서 나오니까 제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비료 효과가 있긴 있는데 살짝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해석하고도 좀 일관적이죠. 비료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죠. 보면은 이 까만색이 비료가 있는 거니까, 까만색 점이 비료가 있는 것이 살짝 살짝 위로 있다. 쉽진 않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살짝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은 때로는 이제 인자형 변수가 이렇게 비료를 A 비료를 주기도 하고 B 비료를 주기도 해가지고 카테고리컬 변수를 이렇게 늘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개수에 -1 한 것이 이제 가변수 그 더미 베리어블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각각 비료의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수치형, 인자형, 통계 모델 이 두 가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실은 설명 변수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설명 변수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명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없으니까. 근데 반면 반응 변수에 대한 가정은 심각하게 들어가요. 반응 변수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설명 변수는 그냥 고민 특별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일반화 회귀 모델까지는. 근데 믹스드 모델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증가되고요. 어쨌든 설명 변수는 그냥 원하는 대로 넣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치형, 인자형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석,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들어갔을 때 모델 해석을 정밀하게 해내는 능력이 여기서 갖춰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이 포화성 회귀 모델 로그링크 펑션이랑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렇게 해서 리그레션 모델을 피팅하고요. 그리고 그냥 돌리면 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인터셉트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베타 1과 베타 2죠. 베타 1과 베타 2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디비언스 모델이 이제 가장 컨스탄트만 들어갔을 때의 라이클리후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델 적합한 것,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모델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한 모델과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모델 간의 라이클리후드 차이,
그리고 아까 AIC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모델 적합 정도를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로부터 유도한 어떤 소위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베타1과 베타2가 어떻게 구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했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했고, 그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들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그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베타1과 베타2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 자체를 더하기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로그 링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이 평균에 미치는 효과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효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구한 코에피션트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게 되면은 이 람다 종자의 평균 종자 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 잘 봐야 됩니다.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 변수 1이 증가하면 평균 종자 수는 1.08배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 증가분은 곱셈의 형태로 평균을 변화시키고 곱셈의 형태로 몇 배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배. 그래서 이렇게 곱셈의 경우이기 때문에 몇 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만약에 곱셈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0.032x 플러스 뭐 컨스탄트 c 하고 뭐 여기에서 람다 i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단위 x 변수의 단위 증가에 따른 x 변수의 단위 증가에 따라서 이 평균 종자 수가 0.032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곱셈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는 곱셈의 형태로 안 되고 이렇게 서메이션의 형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 포화송 리그레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완전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해석 자체가 틀린 얘기다. 그래서 포화송 리그레션 0.03이 나왔으니까 0.03만큼 비료 처리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0.08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예 틀린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시죠? 이게 1.8배로 증가한다. 맞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면 나머지 변수를 보정한 그래서 비료 효과를 보정한 후에 단위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평균 종자 수가 1.08배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숨어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 이 비료 처리 효과를 보정한 후 비료 처리 효과가 보정이 됐다는 말은 비료 처리 효과가 고정된 상태 하에서 설명 변수 x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은 평균 종자 수가 1.08배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 보정에 대한 얘기가 항상 숨어있어요. 리그레션에서는 항상 그래서 이 보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컨파운딩 이펙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타겟팅 관심 있어 하는 변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보정 변수입니다. 그 보정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퓨어하게 파셜 이펙트라고 해요. 파셜 이펙트 사이즈 효과죠. 사이즈 효과가
1.08배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법들을 본격적으로 완전 정밀하게 배웠던 것이 사실 그 전에 배웠어야 되는데 박사과정 가서 그제서야 제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퀄리파잉 이기즘 할 때 이 보정에 대한 얘기 빼버리면 바로 과락입니다. 이게 90% 맞췄는데 그거 뺐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 통합니다. 정밀하게 해석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네, 정밀하게 해석. 부분 점수도 안 줘. 그냥 바로 탈락시켜버리고 1년 후에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면서 그 해석 틀리게 할까 봐서 되게 고생스럽게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 보통 회귀 분석을 공부하고 뭐 리니어 모델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에스티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잔뜩 공부하는데 막상 이 해석을 제대로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엉터리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엉터리. 왜냐면 반응 변수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부터 출발한 이 보정 효과, 이 관계를 고민 안 해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래다가 무차별적으로 그냥 집어넣어 놓고 결과 나오면 그냥 이거 p-value 0.05보다 작구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 마음에서 여러 가지 뭔가 군더더기로 들릴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선형 모형은 이제 이 정도까지로 이야기하면 되고 3.7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셔서 전반적인 어떤 그거를 교양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단원을 요정 3단원 Generalized Linear 모델에 대한 이해가 그 중에 하나인 포화성 리그레션을 오늘 배운 겁니다. 포화성 리그레션 하나 제대로 배운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성 리그레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트 데이터의 평균을 모델링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캐노니컬 정준 링크 펑션으로서 로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 반응 변수의 조작, 반응 변수의 이렇게 버무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선형 모델을 쫙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복잡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링, 이런 식으로 그 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리니어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그 대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성질을 다 끌고 와서,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놨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부터 출발해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확률 분포의 합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의 관점이 다 녹아들어 있는 예쁜 모델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혼자 한참 일정 연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4장,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초 개념 잡는다고 제가 조금 친절한 설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불친절 모드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개념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